안녕하십니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서울읍에서 주최하는 2020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코로나19 신장장애인의 변화된 삶에 대한 주제로 지역별 신장장애인 이동권 현황 비교라는 부주제로 지금부터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회의 발제자 및 좌장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 오욱찬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장장애인의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로 신장장애인의 지역별 이동권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가 사회 겸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발표 시작하기 전에 진행 순서하고 이런 거 좀 안내드리고 먼저 참석해주신 토론자분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우측에 계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계협회 이규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왼편으로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북협회 강소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청주시 주간보호센터의 이춘혜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신장장애인의 이동욕구 실태와 이동권 보장 방안 서울시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겁니다. 발표 시간은 한 30분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 토론에 나서주신 네 분께 한 10분 정도씩 토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못 하신 말씀 그리고 저도 좀 답변 드리고 하면서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장장애인의 이동욕구 실태와 이동권 보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를 중심으로 좀 논의하는 거긴 한데 사실 서울시에 어떤 특화된 서비스나 이런 현황들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어떤 공통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신장장애인 그리고 서울시라는 것을 중심으로 좀 넓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장애 등급제 폐지라는 정책 환경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단계 장애 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지고 올해 2단계로 이동 지원 영역에서 장애 등급제 폐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3단계 소득 고용이 예정돼 있고요. 이동 지원 영역이 사실 2단계로 이렇게 별도로 나올 것이라고는 많이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서비스의 종류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의 대상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2단계로 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올해 10월까지 준비를 마치고 바로 시행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장애 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보면 이 서비스의 작용 여부나 아니면 급여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의학적 기준인 장애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서비스 피로도를 좀 더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단지 자격 기준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서 서비스 자체의 발전 확대도 병행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동 지원에서도 자격 기준의 변경과 함께 서비스 자체의 개선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 의료 이용의 욕구가 굉장히 높고 어떤 이동이라는 것도 그 의료 이용 욕구와 상당히 결부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따가 실태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이동 지원 욕구가 어떤 특정 목적에 매우 집중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장장애인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서울시 이동 지원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 먼저 신장장애인 전반적인 이동 실태와 욕구를 기존 실증 자료를 가지고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럼 저희가 권리 중에서 이동권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이동권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권리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국내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장애인 이동 현황, 특히 신장장애인 중심의 이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집 2페이지서부터 제가 신장장애인의 이동 실태와 욕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신장장애인의 증가 추세를 보시면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데, 물론 절대적인 숫자로는 전체 장애인에서 이제 비중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0년대 이후로 아시겠지만 등록장애인의 인구가 굉장히 숫자가 기존과 달리 현격히 이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신장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그러한 현상이 조금 더 가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3페이지에 이제 등록 신장장애인을 이제 그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봤을 때 물론 다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중증과 경증의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이 중증 신장 장애인이 좀 더 증가하는 절대적인 숫자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 신장 장애인분들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제 이동 지원의 필요도도 점차 이제 높아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인구 배경 하에서 장애인 신장 장애인의 욕구를 조금 보면은 서울시에 특화된 자료를 좀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실태조사라는 것들이 장애 유형별 또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좀 신장 장애인 특성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신장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 기준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신장 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미등록 신장 장애인이 포함되고, 그리고 등록은 다른 장애 유형이지만 신장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이제 이분들의 특성을 보면은 4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장애인이 전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남성의 비중이 높은데 신장장애인은 그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도 장애인 물론 비장애인보다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높은데 신장장애는 더 그렇습니다. 중년 연령대 굉장히 몰려있고, 이거 아마 이제 신장장애라는 그 특성이 반영된, 의학적인 특성이 반영된 이제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 2에서 이 조사에 응답하신 분들이 신장 이식과 이 투석을 어떤 형태로 지금 이제 상태가 있으신지를 보면은 이식을 하지 않고 이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이 76.51%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을 하고 투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18.53% 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식을 했지만 다시 이제 상태가 좀 악화돼서 투석을 하시는 분도 이제 4.46%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상태가 조금 이제 다양한데, 이 신장 장애인의 어떤 이동 건강, 의료 이용 이런 것들이 현황을 보여주면서 비신장 장애인과 좀 비교를 해봤고요. 또 그 중에서도 투석을 받는 신장 장애인분들을 또 별도로 구분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표 3에 보시면 일단 건강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신장 장애인 49%, 절반이 조금 안 되는데 신장 장애인 77%에 달하고 이제 투석을 받으시는 분 80%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제 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에서도 대부분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절망감을 느끼는 비율, 그리고 자살 생각을 하는 비율이 비신장 장애인에 비해서 신장 장애인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이게 단지 이제 신체적 건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 당연히 이제 의료 이용이 많아지는데 비신장 장애인도 장애인 전체적으로 의료 이용이 많기 때문에 비신장 장애인 한 80% 정도가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을 합니다. 근데 신장 장애인은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100%입니다. 100%가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입원을 경험한 비율도 비신장 장애인의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 이용의 빈도는 물론이고 그 의료 이용의 심도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의료 이용에서 그러면 얼마나 이제 불만이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의료 이용의 어떤 특정 신장 장애인 경우에 투석이라는 이제 특정 이제 서비스에 처치에 이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비신장 장애인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 이제 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이제 서비스 만족도, 시설 장비 만족도에서 비신장 장애인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신장 장애인 이동 지원 필요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 일부 이제 조사 문항에서 보행, 그리고 이동,
어떤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세 가지 문항 다 신장 장애인이 비신장 장애인에 비해서 지원 필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한 20%에서 30% 정도는 이동에서 보행이나 이제 실외 이동이나 대중교통 이용에서 타인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비율은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동 지원의 필요도는 조금 전반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이제 규모는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매우 조금 이제 특정한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표 7인데요. 이게 이제 외출 상황을 보시면 혼자서 외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신장 장애인의 비율이 86%인데 비신장 장애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외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외출 빈도에서 거의 매일 외출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신장 장애인은 70%가 넘는데 신장 장애인은 57%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밑에 보시면 외출 시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도 비신장 장애인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출 시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구보다는 이 건강 상태로 인한 이제 잦은 외출이 어려운 상황, 신체적인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건강 상태와 연결된 이동 패턴으로 보입니다. 이동의 주된 목적을 보시면 외출의 이제 주된 목적이 표 8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비신장 장애인은 통학 통근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책이나 운동으로 인한 외출이고요. 이제 신장 장애인은 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이 압도적입니다. 45% 나오고 투석을 받는 분은 이제 56%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외출할 정도는 아닌데 그 매일 외출하는 빈도 자체는 낮지만 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이 병원 진료라는 아주 특정화된 목적에 이제 집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주로 이제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이제 비신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버스, 지하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용입니다. 근데 이 신장 장애인은 자가용이 가장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43%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게 좀 어렵다. 본인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택시와 특별교통수단 그리고 복지버스 같은 수단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신장 장애인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보다는 본인이 차가 있으면 자가용, 그렇지 않다면 택시나 특별교통수단에 굉장히 이제 의존하고 있는 정도가 비신장 장애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통수단에서 어떤 특정 패턴 형태에 대한 이제 욕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10페이지에 신장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을 보시면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진 않습니다. 전체 장애인에 비해서 높진 않는데 그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이제 보면 이 비신장 장애인에 비해서 이 전용 교통수단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조사 결과하고 좀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자가용 이용 혹은 그게 아니라면은 장애인 전용 어떤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전용 교통수단이 제대로 뭔가 대응을 못 해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응급 상황 같은 것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그 아래 있는 표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장장애인 사망사고 사례인데요. 신장장애인 협회에 접수된 사례들이라서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사례들을 보면 투석을 위해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혹은 투석 후에 집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이제 쇼크가 발생하고 사망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고가 굉장히 이제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 전용 교통수단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제 대응해 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이제 생명까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동과 의료 이용이라는 이제 결합된 것이 이제 신장 장애의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로 인해 사실은 이제 이게 경제적인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1페이지에 있는 표 12가 장애인의 추가 비용인데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입니다. 비신장 장애인은 월 99,000원 정도의 장애로 인해서 생활비가 더 든다 이렇게
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신장 장애인은 27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월. 근데 이제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의료비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신장 장애인도 의료비가 가장 높긴 합니다. 근데 그게 월 4만 5천 원 정도인데 이제 신장 장애인은 그게 월 2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으로 하면 이제 24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의료 이용 그리고 이제 표에서도 보이듯이 그것과 좀 결부돼서 교통비까지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신장 장애인에게는 그것이 이제 추가 비용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아래쪽에 그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장애인의 어떤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면 소득 보장이 항상 1순위고 그 다음에 의료 보장입니다. 근데 이제 신장 장애인은 의료 보장이 1순위입니다. 1순위고 그 아래 보시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도 비신장 장애인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조사 결과들을 조금 이제 요약해 보면 이제 의료 이용, 그러니까 건강 상태로 인한 의료 이용의 빈도가 굉장히 높고 그것을 위한 이동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그 자가용이 없다면 특별교통수단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특별교통수단의 어떤 편리성, 대응성 이런 것을 높이고자 하는 요구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장애인의 어떤 이동과 관련된 요구는 이 정도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동의 권리, 이동을 할 권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13페이지에 있는 표 14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동권이라는 게 뭐 그렇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별적인 권리라고는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제9조의 접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접근권의 하위 개념으로 이동권이 좀 소개가 됩니다. 접근권은 크게 이제 물리적인 접근권, 정보 접근권으로 나뉘는데 이 물리적인 접근권이 이제 하나가 이동권, 하나가 이제 시설 접근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실내냐 실외냐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이동권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이동권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물론이고 비장애인도 모두 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 교통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네, 그것이 이제 이동권, 집단적인 이동권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이동권을 보통은 아주 협소한 개념으로 이제 이동권이라고 많이 봅니다.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 20조의 개인 이동권이라는 조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개인 이동권은 개별적인 이동 지원입니다. 집단적인 환경을 정비해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지원을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개인 이동권으로 별도로 규정했는데 이 이동권의 개념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집단 이동권뿐만 아니라 시설 접근권이나 정보 접근권도 이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개인 이동권까지 포함한 이것을 이제 넓은 의미의 이제 그 이동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 권리라고 돼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는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그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자유권하고 사회권으로 나눠진다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때 자유권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뭐 천부인권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아무 예외 없이 무조건 보장되어야 될, 즉각적으로 보장되어야 될 그런 권리들을 우리가 자유권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접근권이 과연 이동권을 포함한 이 접근권이라는 것이 자유권이나 사회권인가가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이제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 좀 혼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서 이 성격을 좀 명확하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18년에 걸쳐서 일종의 해석 지침 같은 것을 내놓은 것이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접근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것이다. 국가가. 이 얘기는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어떤 재량을 통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이 국가 상황에 맞춰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인정했는데 다만 국내에서 법적으로 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최소 기준은 최소한 우리가 자유권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최소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차별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 보면
특히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이것이 이제 법적 최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제 차별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의 이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이외의 개별적인 이동 지원 서비스는 자유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특별교통수단이 대표적인 거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버스의 모든 이제 비장애인들까지 같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버스의 환경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집단적인 이동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저상버스에 대한 최소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건 국제법적인 관리 해석일 뿐이지 국내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상버스라는 것은 이렇게 집단적인 접근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특별교통수단은 그렇지 않은 개별적인 이동지원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국내 상황을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단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 기준은 주로 이제 교통약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이동 편의시설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이 최소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들은 다 개별적인 이제 지원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최소 기준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약자법에서 그 이동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있는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미달된다면 그건 이제 차별적인 상황이라고 국제 인권 기구는 그렇게 보라라고 이제 해석을 내린 것인데 물론 이제 국내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 16에 이동 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보시면 이게 이제 광역 시도와 그다음에 도 단위를 이제 경년으로 이렇게 조사하고 또 5년에 한 번씩 이제 전국 조사를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항목별로 봐도 전체적으로 봐도 100% 못 미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 대체로 많은 지표에서 전국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일부 지표에서는 조금 낮은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항 여객터미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아마 서울에 있는 공항이라고 하면 이제 어딘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공항 여객터미널의 이동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보다 조금 이제 낮은 게 나오고요. 도시철도나 광역전철 역사도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가 전국에 비해서 좀 높다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00%에 미달 100%를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상버스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상버스도 장애인 비장애인 가릴 거 없이 모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이동권 보장이고 최소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국내 법에서는 최소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상버스의 도입 목표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언적일 뿐이지 최소한 몇 퍼센트 이런 100% 이런 식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최소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급률을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2019년에 26.5% 정도가 나옵니다. 서울시가 물론 전국 평균의 2배 정도를 달성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증가속도도 최근 2년을 보면 약 10%포인트가 늘어서 증가속도도 가장 이제 높긴 한데요. 그 서울시 교통약자 그 이동편의 조례에서 2025년까지 100% 저상버스를 선언을 했는데 사실 지금 속도로는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특히 이제 유행 장애인 권리 협약의 그 적용권이 아닌 개인 이동권 보장에 해당되는 그런 서비스들은 어떤지를 좀 더 보는데요. 이게 이제 서비스 개수는 많습니다. 그 표 18, 19에 보시는 것처럼 개수는 19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특별교통수단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범위도 가장 크고 이제 이용 규모가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표 18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그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이 장애 등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행상 장애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 20에 보시는 것처럼 장애 유형별로 몇 급까지를 이제 특정 급수를 이제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는 것인데 1에서 6급 구분이 현재 없어져 있지만
이 기준 자체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 표로가 그대로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과거의 등급 기준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식으로 현재는 규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 개인 이동 지원 서비스는 의학적 등급을 가지고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전용 주차 구역 이용 자격을 주는 주차 가능 표지 발급은 이 보행상 장애인 전체한테 이제 발급해주고 있고, 특별교통수단은 이 중에서 이제 상급 이상, 이제 현재로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만 한정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 주차 가능 표지 발급을 보시면 표 21을 보시면 발급률이 전국적으로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장애인 전체에서 표지 발급을 받은 경우가 20%, 주차 가능 표지의 발급률입니다. 장애 유형별로는 좀 편차가 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보행상 장애 기준의 포괄 범위도 장애 유형도 상당히 다르고요. 이게 또 자동차가 있어야지 발급이 되는 거고, 또 이제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차량도 되기 때문에 이제 가족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게 뭐 이제 장애 유형별 편차가 큰 것이 어떤 이제 약간 형평성이 결여된 이런 상황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폐성 장애인가 60%는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장애인이 39%로 가장 높은 발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지금 말씀드린 건 이용자의 숫자인 거죠. 이제 그러면 서비스의 공급량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 거죠. 지금 이제 주차장법이라고 있는데 그 주차장법에서는 2에서 4% 사이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3.62%입니다. 주차 면수 중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면수의 비율이요. 서울시는 전국 평균 정도입니다. 3.76% 정도인데, 그래서 근데 이게 법적 기준은 뭐 지키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뭐 다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비교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비장애인의 경우에 전국 주차 면수에서 전국에 그러면 비장애인들 중에서 늘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차 한 면당 몇 대 차가 평균적으로 이용하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덜 혼잡합니다. 그러면 비장애인보다 더 이용이 편리한 상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좀 그게 상황이 다른 게 보통 주차장에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순환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은 그 자리가 비는 속도가 빠른데 이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한두 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이런 비율만으로 볼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용의 어려움이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교통수단을 보시면 그 표 23을 보시면 이 상황은 좀 가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 7월에 그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을 국토부가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1, 2급 장애인만 가능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증 장애인 사람으로 조금 이제 범위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몇만 명 정도가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68만 9천 명 정도가 이제 이용 2018년 말 기준으로, 근데 그때부터 적용한 거 아니고 2019년 7월부터 적용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보급 기준을 대상자 200명당 한 대에서 150명당 한 대로 늘렸죠. 그 두 가지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이용 대상을 늘리면서 공급 기준도 늘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표 23이 보여주는 거는 이후에 1,414대의 증차가 필요하다. 특별교통수단. 이걸 이제 추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이후에 이 1,400대의 이제 증차가 돼야지만 법정 보급률에 충족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걸 충족하고 있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보급률을 그래서 보시면 2018년까지는 보시면 100%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은 100%에 미달하는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전국 평균으로는 118%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2019년에 이제 이 이용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보급 기준도 이제
변경을 하면서 100% 밑으로 떨어졌죠. 예. 근데 이제 서울시가 전국부 평균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대도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특별교통수단의 이제 양적인 보급률 이렇게만 보면 서울시가 조금 아직 전국에서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사실 특별교통수단의 어떤 이용 어려움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표 25에 서울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7년 자료라서 조금 이제 오래된 거긴 한데요. 이 하루에 한 4,000명 넘게 접수를 하고 이용을 한 3,4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 대가 평균 9.8회 정도 운행을 하고요. 평균 대기 시간이 중요한 게 44분입니다. 이 17년 당시에. 근데 이제 서울시 자료를 보면은 이 대기 시간이 평균적으로 2014년에 33분에서 점점 늘어나서 이제 44분까지 늘어났습니다. 점점 이제 이용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용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이제 나온 이유는 국토부에서 증차의 보급 대수의 기준이라든지 증차 목표량을 이제 설정을 해서 아까 1,400대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서울시를 중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평균 대기 시간이 현재 44분인데 이것을 30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얼마가 더 필요하냐 이런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전까지는 서울시 특별교통수단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용 어려움이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였다라는 것이고 이 평균 대기 시간은 배차 접수에서 배차까지의 시간입니다. 출발지까지 오는 시간이 이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발지까지 오는 시간이 여기에다가 이동 시간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이제 택시가 특별교통수단이 출발지까지 이제 도착하는 시간. 그래서 실질적인 대기 시간은 1시간이 훨씬 넘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아직 이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이제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 보급 기준이 바뀐 이후에 이 상황들이 아직은 이제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지자체별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신장장애의 어떤 이동 욕구 그리고 이제 이동 지원 서비스들의 현황 이런 것들을 봤는데 아무래도 지역별 현황이나 신장장애에 특화된 어떤 자료들이 좀 근거가 많이 부족해서 아주 이제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반적인 경향을 두고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 자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상 장애 기준이라는 것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장애 등급 기준이고 당연히 이제 의학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사례를 많이 보면 대부분 어떤 이제 기능적인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어떤 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몇 가지 단순한 지표들로 보통 보는데 이제 이동의 능력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 능력이라든지 인지 기능 뭐 이런 몇 가지를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 보행상 장애 기준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고 복지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그 보행상 장애 기준을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 추가적인 다른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원래 계획이었는데 도입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이 보행상 장애 기준을 대체하는 용도로 쓰지는 않고 일단은 보완적으로만 이제 일부 이용자를 추가하는 용도로만 쓰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제 준비를 거쳐서 아마 올해 한 11월 정도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이 이제 다른 서비스 욕구를 판정하는 다른 기준을 점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 자체가 같이 발표가 안 돼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사실 특별교통수단이 이제 신장 장애인의 경우에 가장 이제 이용 욕구 그리고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차량의 유형을 좀 다양화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별교통수단은 여러 장애인들이 이동이 어려운 여러 장애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이 특별교통수단의 어떤 조건이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지만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의 이동 욕구는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데 이 특별교통수단은 굉장히 이제 획일화되어 있는 것이죠. 한 가지 형태로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 전용 이동 지원 서비스 교통수단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특별교통수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별도 서비스도 만드는데 이게 특별교통수단 인정을 못 받고, 근데 특별교통수단을 이제 확충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굉장히 이제 비용이 높게 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좀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구급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교통수단의 일종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급차는 그러니까 형태가 구급차라는 것이고 이제 장애인 전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고령자도 포함하는 서비스이긴 한데요. 의료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이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 구급차가 이제 특별교통수단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특별교통수단의 어떤 법적 정의를 좀 개정을 해서 이 다양한 장애인의 어떤 다양한 상황에 맞는 특별교통수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그걸 이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약간 의료 이용에 초점을 둔다면 이런 영국 사례와 같은 구급차 형태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특별교통수단의 공급 말고 이용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제 외국 사례를 보다 보니까 정기 이용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이제 이용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이용의 욕구가 신장 장애는 굉장히 높겠죠. 당연히 투석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조건이 뭐 주마다 좀 까다로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출발지와 도착지가 똑같고 그게 매번 같은 요일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뭐 최근 1개월간, 최근 3개월간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를 보니까 정기 접수라는 제도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홈페이지 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배차가 보장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단지 신청을 그때그때 하지 않아도 신청은 한 번에 받아준다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정기 이용 서비스는 배차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출발 시간에 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정시 배차가 아니라 정시 도착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단순히 신장 장애인에게만 이걸 하자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특히나 이제 어떤 생명의 문제까지 걸려 있을 수 있는 의료 욕구라는 것은 모든 장애인한테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 투석을 받는 신장 장애인은 그런 욕구에 해당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건데 일단은 이 병원 이용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정기 접수, 정기 이용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국가가 어떤 이제 표준을 보여줘도 좋긴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서울시 같은 곳에서 먼저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지금은 차량을 이제 확대하는 것에는 국고보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이양 되면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가 가능한데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법이라고 있는데 그 보조금법에서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돼 있고 그것이 이제 운영비 성격일 경우에 국가가 지원하지 않도록 금지를 시켜놨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운영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장애인의 이동이라는 것이 시군구 단위를 물론 광역은 이제 하나로 돼 있습니다만 광역 경계를 넘어설 수도 있는 것이고 시군 단위도 당연히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운영비를 특정 지역에서만 책임을 지고 국가는 전혀 지원을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장애인 먼저라는 원칙이 생기는 것이죠. 타 지역으로 갈 때까지는 이제 모셔다 들어도 그분이 올 때는 그 지역에서는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모시고 다시 멀리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광역 이동이 이제 장거리 이동이 잘 안 되는,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건 이제 지자체에서 아무리 노력해서 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인접 지역 몇 개 지역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공동 운영비를 만들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특히나 이제 광역 이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이 국고보조금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치가 좀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특정 신장 장애인, 특별히 신장 장애인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동 지원 서비스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파일을 키우고 그 안에 서비스를 좀 이제 뭔가 다양화시키는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장애 유형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제 분절적으로 이제 나눠 놓을수록 사실은 전체 파일은 조금 늘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한쪽 서비스가 생기면 이쪽 서비스는 이용을 금지시키고 이제 이런 식의 약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전체 이동 지원 서비스도 전체 파일을 키우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다양한 욕구를 수용시키는 방향 이런 식의 이제 제도 운영을 저는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뭐 제안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제 주시는 것도 이제 중요한 토론 내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신장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아주 높다라고 죄송스럽지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보다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또 협회에 계시는 분들께서 장애인의 현실 그리고 이동 지원 서비스 어떤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한번 제안해 주시는 토론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